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매일 남편의 병상 곁을 지켰죠. 그러던 어느 날 나이 지긋한 오 간호사님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세댁, 저 사람 때문에 눈물 뺄 필요 없어. 남편 예전 휴대폰을 찾아서 사진첩을 한번 봐봐. 첫 번째 사진을 보자마자 저는 충격에 정신을 잃을 뻔했고 바로 그 순간 남편이 제 손목을 확 낚아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편안한 청취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그 순간 얼마나 끔찍한 공포를 느꼈는지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을 바로 그날 밤 그 병실로 안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는 늘 특유의 정적이 감돕니다. 그 정적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짓누릅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의 단조로운 기계음과 누군가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장치들의 낮은 윙윙거림만이 들리는 정적이죠. 그곳의 공기는 항상 소독용 알코올, 표백제, 그리고 오래된 인간의 두려움 냄새로 찌들어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남편 권태성의 침대 옆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이미 굳어버렸고 어깨는 피로로 쑤셔왔으며 눈은 모래를 뿌린 것처럼 따가웠습니다. 병실은 어두웠고 문 위에 흐릿한 비상등만 켜져 있었죠. 제 남편은 창백하고 미동도 없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아주 미세하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시민성 쇼크로 인한 반응 거부. 신체는 멀쩡하지만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 외부와의 소통을 끊어버렸다는 의사들이 내뱉은 그 의학적인 단어는 매번 제 갈비뼈 및 어딘가를 둔탁한 고통으로 울렸습니다. 제 손에는 모서리가 닳고 액정 오른쪽 아래가 깊게 긁힌 그의 낡은 예전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독한 세탁용 화학약품에 계속 노출되어 붉게 부어오르고 거칠어진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마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선을 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오 간호사님의 말이 계속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두운 병실 안에서 그 빛은 눈이 멀 것처럼 밝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깨울까봐 무의식적으로 손바닥으로 화면을 가리며 눈을 가늘게 떴죠. 하지만 누굴 속이겠어요? 그는 혼수 상태인데 아무것도 느끼지도 보지도 못할 텐데요. 저는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가장 최근 폴더를 터치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제 얼굴을 세게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보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제 뇌가 눈앞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기를 거부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온몸에 수액줄과 전극을 달고 제 앞에 누워있는 바로 제 남편 권태성이었죠. 하지만 사진 속에서 그는 햇살이 쏟아지는 푸른 잔디밭에 서 있었습니다. 혈색이 돌고 아주 건강해 보였으며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시어머니인 양명숙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보는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아주 크고 당당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반대편에는 시누이 권나경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먹게 한 것은 그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저택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집이나 별장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양평에나 있을 법한 최고급 2층짜리 모던 타운하우스였습니다. 갓 지어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집. 휴대폰 화면 너머로 고급 대리석과 세련된 조경이 뿜어내는 부치가 느껴질 정도였죠. 그 화려한 외관과 수입산 타일들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마치 주파나를 튕기듯 자동적으로 숫자들이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외관의 고급 마감재 가격만 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곰팡이 핀 낡은 빌라의 3년치 월세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며 손이 다 벗겨지도록 모은 돈. 저 자신에게는 빵 한 조각 사 먹는 것조차 아껴가며 모았던 그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커다란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하얀 생크림 위에는 초콜릿 펜으로 정성스럽게 입주를 축하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가 목구멍 어딘가에 턱 막혀버린 것 같았죠. 저는 화면 모서리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작은 회색 글씨로 촬영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일 전,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교통사고가 나기 바로 하루 전.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기 하루 전이었죠. 3일 전, 그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돈을 더 모아야 한다며 공장에서 잔업을 하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 두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 케이크, 이 화려한 테라스,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만족스러운 얼굴을 쳐다보는 동안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무섭게, 그리고 소리 없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집은 누구 집이지? 이 돈은 다 어디서 난 거야? 저는 이 미친 상황에 대해 어떻게든 논리적인 설명을 찾아보려고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세부적인 것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얼음장 같은 손이 제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병자의 연약한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강철처럼 무자비하고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제 살을 너무 세게 파고들어 저는 놀람과 고통에 짧은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힘이 빠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휴대폰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딱딱한 병실 바닥에 부딪혔고 병실의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마치 총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침대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태성 씨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번쩍 뜨여 있었죠. 그의 눈에는 제가 예상했던 초점 없는 공허함이 없었습니다. 혼수 상태나 의식불명의 흐릿함도 없었죠. 그의 눈빛은 완벽하게 맑고 날카로웠으며 완전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제 팔목을 비틀어 진짜 고통을 줄 만큼 더욱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하지마, 희진아,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 목소리는 갈라지고 건조했지만 그는 완벽하게 맨정신이었습니다. 모든 단어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넌 그걸 보지 말았어야 했어. 저는 마치 그의 손가락이 불에 달군 쇠라도 되는 것처럼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뒤로 물러서자 플라스틱 의자가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했다고? 제 입술이 떨렸지만 입 밖으로 나온 소리는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는 비참한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수액줄들 사이에 누워있는 이 맑은 눈을 가진 낯선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저를 구원해줄 분노도 어떤 논리적인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를 찢는 듯한 이명뿐이었습니다. 왜 그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그의 그 얼음 같은 눈빛이 그 순간 저를 반으로 쪼개버렸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제가 그날 밤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셔야만 합니다. 수년 동안 저의 매일 아침은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늘 습기가 차 벽지가 떨어지는 좁은 빌라에서 저는 주방으로 걸어가 찬장 위칸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오래된 매화문의 도자기 차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꽂힌 무늬는 곳곳이 지워져 있었고 뚜껑에는 눈에 띄는 이가 나 있었죠. 그것은 제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집에서 챙겨온 유일한 물건이자 제 삶의 유일한 닻이었습니다. 저는 늘 거칠고 피로에 지친 손으로 그 차통을 감싸 쥐었습니다.
매끄럽고 서늘한 도자기의 촉감이 화끈거리는 제 피부를 진정시켜 주었죠. 저는 빛바랜 꽃치비를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며 기도하듯 조용히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딱 1년만. 희진아, 딱 1년만 더 지독하게 아끼고 참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진짜 우리 집이 생길 거야.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들어오지 않고 마음껏 가슴을 펴고 숨을 쉴 수 있는 진짜 우리 집 말입니다. 그 상상 속의 미래를 위해 제 삶은 끝없이 지치고 고된 일상의 반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공단 근처의 대형 산업용 세탁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 곳에 가보신 적 있나요? 일반적인 세탁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진동하는 콘크리트 바닥 위로 거대한 금속 세탁기들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곳입니다.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은 그 기계들의 둔탁하고 무거운 소음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작업장 안은 항상 짙고 숨막히는 뜨거운 수증기로 가득 차 있어서 5분만 지나도 옷이 땀과 습기에 젖어 끈적하게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공기는 독한 산업용 표백제와 싸구려 비누 냄새, 그리고 기차 선로와 공단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매연으로 찌들어 있었죠. 그 냄새는 피부와 머리카락에 깊이 배어들었고 심지어 제 영혼까지 물들인 것 같았습니다. 제 일은 모텔과 대형 요양병원에서 나온 젖은 침구류를 세탁기에 넣고 빼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이불 커버, 물을 잔뜩 머금은 침대 시트, 거친 수건들. 그것들은 너무나 무거워서 저녁이 되면 허리와 다리의 감각이 사라질 정도였죠. 제 손은 독한 세탁 세제 때문에 항상 붉게 부어올랐고 관절 부위의 피부는 피가 날 정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직 40도 안 된 나이에 궂은 날씨만 되면 관절이 쑤셔왔습니다. 저는 원래 세탁 공장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전 서울에 살 때 저는 꽤 규모 있는 회사 재무팀의 에이스 회계사였습니다. 저에겐 전문적인 직업이 있었고 존중받았으며 깨끗한 내 책상이 있었죠. 하지만 태성 씨와 결혼하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매연 냄새나는 이 잿빛 도시로 내려와 고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우리에겐 돈이 필요했고 저는 우리가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 이를 악물고 이 무거운 짐을 끌고 가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남편 태성 씨는 지역 공장의 작업 반장이었습니다. 그는 늘 지친 모습으로 퇴근해서는 월급이 밀렸다느니, 부당하게 상여금이 깎였다느니,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벅차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일했습니다. 야간 특근을 자청했죠. 세탁 공장의 약품의 옷이 상해도 아깝지 않도록 항상 시장통 구제 옷가게에서 어둡고 실용적인 옷만 골라 샀습니다. 제 얼굴에 바를 크림을 마지막으로 사본 게 언제인지, 카페에 앉아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셔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고가 나기 바로 전날 아침을 기억합니다. 저는 매화문의 차통에서 차시풀 꺼내 뜨거운 물을 붓고 태성 씨 앞에 머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식탁에 앉아 무겁고 고통스러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또 안 좋아지셨어. 그가 식어가는 차를 바라보며 제 눈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약값이 또 올랐어. 의사 말이 심장을 버티게 하려면 새로운 주사제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금값이야. 희진아, 이번 달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집 마련하는 건 아마 영원히 꿈으로만 남을 것 같아. 그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죄책감에 찬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착하고 이해심 많고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로서 현관에 있는 제 가방으로 걸어가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 한 달 내내 주말도 반납하고 독한 수증기를 마셔가며 일한 대가로 받은 분기별 초과근무 수당이었습니다. 이거 받아요. 제가 그 낡은 봉투를 그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우리 계획보다 먼저잖아. 우린 이겨낼 수 있어요. 공장장님께 말씀드려서 주말 특근 몇 번 더 뛸게. 그는 그 돈을 받아들고는
그의 그 진실하고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마워했고 제 거친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힘든 시기에 남편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좋은 아내라고 생각했죠. 저는 저의 건강, 저의 젊음, 그리고 노동으로 망가지고 흉터진 제 두 손을 모두 그에게 바쳤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 흘린 제 눈물 한 방울,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훗날 우리만의 따뜻한 집으로 가는 길을 앞당겨 줄 거라 굳게 믿으면서요. 그런데 지금 병실에 반쯤 감긴 어둠 속에서 저는 방금 전까지 죽어가는 척 연기했던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자기 어머니를 위해 호화로운 저택을 지어놓고는 지금 제 손목을 부여잡고 내가 이걸 보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는 사람을요. 그 순간 저는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비눗물 수증기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푸른 매화꽃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위로하던 그 긴 세월 동안 저의 결혼 생활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직 저의 눈먼 희생과 하루하루 계획적으로 제 피를 빨아먹고 제 삶을 착취해온 한 인간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병실의 차가운 유성 페인트 벽에 견갑골을 기대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 시선은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낯선 그의 얼굴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최근 며칠 동안 제게 이상하게 느껴졌던 모든 것들, 제가 너무나 순진하게 무시하고 넘겼던 모든 일들이 섬뜩할 정도로 선명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왜 모든 일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미세한 경고는 바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좁은 주방에 서서 저녁 준비로 감자를 깎고 있을 때 제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시외곽에 있는 카센터의 정비사였죠. 거친 목소리의 남자는 태성 씨를 찾았습니다. 제 남편이 아주 비싼 풀정비를 맡긴 후 차를 찾아가면서 대시보드 위에 회사 출입증을 두고 갔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감자 깎는 것을 멈추고 얼어붙었습니다. 풀정비라니? 우리는 10원 한 장도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똥차는 이미 모든 부품이 삐걱거렸지만 태성 씨는 돈을 아끼겠다며 항상 아는 형님네 차고에서 직접 수리한다고 저를 안심시켰었죠. 정비사는 수화기 너머로 제 침묵을 의아해했습니다. 아유, 사모님. 이번에 우리 센터에서 정비 싹 받고 차 상태가 아주 예술입니다. 엔진 소리가 속삭이는 것 같고 하부는 완전 새 차라니까요. 우리가 싹 다 갈아엎었거든요. 그날 저녁 태성 씨가 퇴근했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나쁜 쪽으로 의심한 게 아니라 그저 놀라서 물어본 거였죠. 그런데 그는 너무나 진심으로 너무나 가볍고 기분 좋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꺼운 작업화를 벗으며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카센터 사람들이 맨날 헷갈린다며 아마 정비사가 똑같은 회색 차를 모는 다른 고객과 자기를 착각한 모양이라고 했죠.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관자놀이에 뽀뽀하며 말했습니다. 희진아, 우리가 그런 비싼 정비를 받을 돈이 어딨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돈은 어머니 약값으로 다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착하고 이해심 많은 아내가 되고 싶었기에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 사고가 났습니다. 세탁 공장의 소음 속을 찍고 들어온 경찰의 전화. 저는 무겁고 젖은 시트 더미를 막 꺼내던 참이었습니다.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모든 것을 내팽개쳤죠. 가슴이 불타오르고 입안에서 쇠맛이 날 정도로 병원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잿빛 거리를 달리는 내내 모든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응급실에 뛰어들어갔을 때 의사들은 걱정스럽다기보다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사고였으니까요. 차는 사람이 걷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도로를 부드럽게 벗어나 얕은 도랑에 빠졌을 뿐이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에 페인트가 살짝 긁힌 것을 제외하면
범퍼조차 찌그러지지 않았죠. 충돌도 없었고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성 씨는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의 젊은 의사는 엑스레이와 CT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제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육체적으로 환자분은 완벽하게 무사하지만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계십니다. 매우 드문 형태의 깊은 쇼크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당분간 경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봤습니다. 이틀 밤낮을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흘린 눈물로 제 두 눈은 바싹 마른 불덩이 같았죠. 저는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을 잡고 제발 깨어나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어두운 병실에 앉아 생각했죠. 스트레스 때문이야. 우리가 너무 팍팍하게 살아서 허상뿐인 우리 집을 위해, 만날 아프신 시어머니를 위해 그가 너무 무리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슬픔에 빠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저 규칙적이고 평온하게 숨을 쉬며 누워있는 동안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어제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그의 매트리스 끝에 머리를 기댄 채 소리 없이 무력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 간호사님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 병원에서 평생을 일한 것 같은 나이, 지긋한 분이었죠. 간호사님의 눈은 다정했지만 매우 지쳐 있었고 그녀의 손은 끊임없는 물걸레질과 소독으로 피부가 갈라지고 붉어진 제 손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선 병원 특유의 청결한 냄새와 박하사탕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쓰레기통 비닐을 갈기 위해 침대 쪽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삐걱거리고 비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그녀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주 주의 깊게 태성 씨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고르고 건강한 얼굴, 우르고 로무나 이완되고 자연스럽게 놓인 두 팔,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소리 없는 오열로 떨고 있는 제 어깨로 향했습니다. 오 간호사님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 거칠고 묵직한 손바닥을 제 어깨에 얹었습니다. 새댁, 기계들의 삑삑거리는 소리를 간신히 뚫고 나올 만큼 작은 목소리로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눈물 뺄 필요 없어. 내가 이 병원에 수십 년 있으면서 별의별 꼴을 다 봤어. 저 남자 건강해. 저렇게 조용하고 달콤하게 누워있기엔 너무나 건장한 사내라고. 그녀는 허리를 펴더니 병실 구석 옷걸이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입고 온 남편의 작업용 점퍼가 걸려있는 곳이었죠. 주머니나 한번 뒤져봐 새댁. 그녀가 씁쓸한 여자의 지혜가 담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런 남자들은 자기 비밀을 항상 주머니에 숨겨두거든.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오 간호사님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옷걸이로 다가갔죠. 남편의 작업복 안주머니는 꿰매져 있었지만 서둘러 엉성하게 바느질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실밥을 뜯어내자 이 무거운 옛날 휴대폰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케이크가 찍힌 그 빌어먹을 사진을 본 후 태성 씨가 내 팔목을 움켜쥔 후 저는 병실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은 그저 멋진 집을 찍은 그림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 호화로운 타운하우스의 대리석 하나하나, 테라스의 조각 하나하나가 바로 나의 특근이었고 벗겨진 내 피부였고 짙은 비눗물 수증기 속에서 보낸 나의 주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의 공동저금통이라 믿고 수년간 부어왔던 제 돈이었습니다. 내 저축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죠. 저를 잡고 있던 태성 씨의 힘이 마침내 느슨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손목을 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무력하게 이불 위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 맑고 겁먹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다친 사람의 고통 따윈 없었고 오직 꼬리를 잡힌 도둑의 짐승 같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한 거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진정시킬 때 썼던 특유의 부드러운 톤을 꾸며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어머니를 위해서였어. 늙으셨잖아, 희진아. 심장도 안 좋으시고 맑은 공기랑 자연이 필요하셨어. 도심 매연 속에서 어머니가 숨막혀 하시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어. 너한테도 말하려고 했어. 맹세해. 진짜로 말하려고 했어. 나중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소리도 쥐어 짜낼 수 없었죠. 제 뇌는 미친 듯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너무 괴로웠어. 그가 계속해서 변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애처로워졌습니다. 이 비밀 때문에 잠도 못 잤어. 그날 도로 위에서도 그냥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던 거야. 죄책감이 속부터 나를 갉아먹고 있었거든. 너한테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생각하느라 운전대를 놓친 거야. 그리고 차 안에서 정신을 차렸을 땐 그냥 너무 무서웠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너무 두려웠어. 그는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히 누워서 자신의 비겁함을 고결한 행동인 양 포장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코마 상태를 연기했습니다. 제가 침대 곁에 앉아 슬픔으로 미쳐가게 내버려 두었죠. 단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어머니를 위한 별장을 짓는데 우리 돈을 전부 다 쏟아부었다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말입니다. 병실에 무겁고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그를 때리고 싶었지만 숨을 들이마실 새도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중앙 형광등이 탁 켜졌습니다. 문간에는 당직 간호사가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양복을 쫙 빼입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 원묵과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태성 씨는 순식간에 눈을 감고 베개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다시 평온한 혼수 상태의 가면을 썼습니다. 저는 그 변신 과정을 구역질 나는 혐오감을 느끼며 지켜보았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강희진 보호자님, 원무과장이 간호사를 지나쳐 들어오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시급한 건입니다. 방금 보호자님 측 보험사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가 2장의 서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남자가 단어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발음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스키드마크 타이어 끌린 자국도 없고 도로 위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그냥 고의로 도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를 고의적인 사고 혹은 자해 공갈로 간주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응급처치 비용, 중환자실 비용, 그리고 지난 3일간의 집중치료실 입원비 전액을 보호자님께서 사비로 부담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페이지 하단의 숫자들로 눈을 내렸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명치 끝을 제대로 얻어맞은 것 같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저는 그 서류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청구서를 정산하셔야 합니다. 원무과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분을 일반 병동 복도로 빼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까딱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간호사 역시 제게 동정 어린 시선을 한 번 던지고는 중앙 불을 끄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반쯤 어두운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거대한 빚더미를 안고 눈을 감고 감각이 없는 통나무인 척 연기하는 배신자 남편과 함께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꺼내보니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정 사장님, 우리 빌라 건물주였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공기가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네, 정 사장님. 제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진 씨, 나도 다 이해해. 남편이 병원에 있고 상심이 크다는 거. 건물주의 목소리는 동정심 한 톨 없이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더는 못 참아. 오늘 병원에 직접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의사들 앞에서 행패 부리기 싫어서 그냥 온 거야. 행패라니요? 저는 차가운 복도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남편이 지난달에 다 정산하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잠깐 사정이 있다고 맹세했었고요. 석 달이야, 희진 씨. 당신들 석 달째 월세 밀렸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무슨 석 달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매달 제 몫의 월세를 남편한테 줬어요. 우린 다 냈다고요. 태성 씨는 10원 한 장 안 냈어. 정 사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내 말 똑똑히 들어. 딱 14일, 정확히 2주 준다. 밀린 석 달치 월세 다 내든지 아니면 짐 빼서 계단에 내 동댕이 칠 테니까. 남편이 코마 상태든 아니든 내 알바 아니야. 14일이야, 희진 씨. 수화기 너머로 짧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벽을 타고 바닥으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장판 바닥이 다리를 얼게 하는 것 같았죠. 월세 낼 돈, 생활비,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가 줬던 모든 돈이 그 빌어먹을 조각 기둥이 있는 시골 저택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대한 병원비, 청구서와 배신자 남편, 그리고 2주 뒤면 길거리로 나앉게 될 현실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 잠든 척하는 그 비겁한 가면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빠져나와 춥고 잿빛이 도는 아침 공기 속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공기에서는 습기와 공단 매연 냄새가 났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모든 것이 불타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절망이 섞인 날 것 그대로의 야생적인 분노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양명숙 여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파트는 시내 중심가의 오래되고 번듯한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도 않고 계단을 뛰어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숨은 턱에 차오르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점퍼는 열어져 쳐진 상태였죠. 까진 손등 관절의 고통은 무시한 채 묵직한 참나무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습니다. 문은 금방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실크 가운을 입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를 한 채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그렇듯 가볍고 거만한 불만 섞인 표정이 굳어 있었죠. 희진아, 이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니? 그녀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전매 특허 제스처였죠. 너 미쳤어? 이제 겨우 혈압 약 먹고 진정했는데. 저는 그녀를 밀치고 아파트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는 비싼 향수 냄새와 갓 내린 핸드드립 커피 향이 났습니다. 그 평온하고 배부른 삶의 냄새는 칼보다 더 예리하게 제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저는 곧장 주방으로 직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울한 듯 앓는 소리를 내며 종종 걸음으로 저를 따라왔죠. 저는 주머니에서 태성 씨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유리 식탁 위에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폰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내놔. 제 목소리는 쇳소리가 나고 낯설었습니다. 제 자신조차 제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였죠. 내 돈 당장 내놔. 시어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폰을 한번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감정을 숨기고 있었죠.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간 그녀는 자신의 고급 도자기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난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구나, 희진아. 아침부터 술이라도 마셨니? 내 아들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넌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감히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멍해질 정도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감히 그딴 쇼하지 마. 나 사진 다 봤어. 그 빌어먹을 전원주택 사진 똑똑히 봤다고. 내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는지 이제 알아. 3년이야, 어머니. 3년 동안 내가 남의 더러운 모텔 시트를 빨았어. 코피가 터질 때까지 독한 표백제 냄새를 맡아가며 일했다고. 내 손가락 피부가 찢겨서 속살이 드러날 때까지 일했단 말이야. 그건 우리 미래를 위한 돈, 우리 집을 마련할 돈이었어. 저는 허공에 팔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마치 미친 여자 같았겠죠. 며칠 밤을 새워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의자에서 밤을 새운 탓의 옷은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죠. 내 돈 돌려놔. 당신들 둘 다 내 인생을 도둑질한 거야. 저는 주먹으로 식탁을 너무 세게 내리쳐서 시어머니의 찻잔이 튀어오르며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잘 관리된 그녀의 얼굴 근육 하나 흔들리지 않았죠. 그녀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계산적인 평온함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으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계단 복도로 나갔습니다. 사람 살려!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애처로우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변해 있었죠. 이웃분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녀를 따라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웃집 문들이 이미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나이든 노부부가 얼굴을 내밀었고 맞은편 윗집에서는 트레이닝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가 걸어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문틀에 기대어 심장을 부여잡은 채 스르르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굵은 눈물방울이었죠. 저 여자 좀 보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오열했습니다. 저 여자 좀 봐요. 내 불쌍한 새끼, 우리 태성이가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의식도 없는데 이 여자는 여기 쳐들어와서 무슨 돈을 내놓으라니, 집을 내놓으라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고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눈에 제가 어떻게 비칠지 깨달았습니다. 산발을 한 채 미친 눈빛으로 씩씩거리고 서 있는 거칠고 붉은 두 손을 꽉 쥔 여자. 반면 바닥에는 슬픔에 무너진 가련하고 우아한 노모가 주저앉아 있었죠.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지성적인 부인이요. 슬픔 때문에 애가 아주 실성해버렸나 봐요. 시어머니는 실크 가운 자락으로 얼굴을 닦으며 훌쩍거렸습니다. 무슨 수억 원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주여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아들은 죽기 일보 직전인데 며느리는 미쳐버렸으니 아주머니 진정제라도 좀 드셔야겠어요.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제게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세요. 이러면 안 되죠. 어르신이 이렇게 큰 슬픔을 겪고 계신데 여기서 행패를 부리면 됩니까? 당신들은 몰라요. 제가 항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처참하게 삑삑거릴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훔쳤어요. 걘 코마 상태가 아니에요. 걔가 다 꾸민 짓이라고요. 제 말은 스스로 멈췄습니다. 코마 상태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 상황에서 너무나 터무니없고 미친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이웃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제게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이웃 할머니가 동정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달려갔습니다. 불쌍한 세대. 할머니가 안쓰러움과 불쾌함이 섞인 눈으로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완전히 정신을 놨네 그려. 얼른 가서 눈이나 좀 붙여요. 저는 계단 한가운데 서서 극심한 수치심에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제 실수를 깨달은 거죠. 얼마나 끔찍하고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증거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저 분노에만 휩싸여 이곳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양명숙 여사의 손에 완벽한 무기를 쥐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연극적인 신음소리와 이웃들의 위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굴욕감에 불타오르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사기당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에 미쳐 현실 감각을 잃은 동네에 미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정말 단 한 사람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목적지 없이 집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칼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텅 비고 차가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점퍼도 벗지 않은 채 이부자리가 깔린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수면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무겁고 끈적한 망각 속으로 빠져들었죠. 아침이 되자 집요한 노크 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옆집에 사는 예순즈음의 심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주방 수건으로 싼 작은 양은 냄비가 들려 있었죠. 구수하고 진한 갓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고 희진아, 새댁. 심 아주머니가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스스럼 없이 저를 밀어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어제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온 동네가 떠들썩하더라. 하지만 난 널 알잖아. 네가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지 이 아줌마는 다 보여. 앉아봐, 새댁. 뭐라도 좀 먹어야지. 그녀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그릇을 꺼내 찌개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참 오랜만에 누군가 저에게 해주는 그런 동정심 어린 말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한 숟갈이라도 좀 떠봐. 그녀가 제 앞으로 그릇을 밀어주고는 턱을 괜 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 아줌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댐이 터진 것과 같았죠. 낡아 빠진 주방 식탁에 앉아 눈물과 범벅이 된 뜨거운 찌개를 삼키며 저는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발견한 휴대폰, 호화로운 양평 타운하우스 사진, 태성 씨가 제 손목을 잡고 연기했던 것을 고백한 일, 천문학적인 병원비 청구서와 2주 안에 방을 빼라는 건물주의 협박까지. 심 아주머니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저 혀를 차고 고개를 젓고 이따금씩 부드럽고 통통한 손으로 제 손을 쓰다듬어 주었죠. 어머나 세상에, 끔찍해라. 그녀가 탄식했습니다. 내 불쌍한 새끼. 어떻게 너한테 그런 짓을 한대니? 전 이대로 안 넘어갈 거예요, 아주머니. 저는 속에서 조심스러운 결의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등기소로 갈 거예요. 서류를 다 떼어볼 겁니다. 그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고 언제 샀는지 다 알아낼 거예요. 그 인간들이 내 돈을 훔쳤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 순간 심아주머니가 묘하게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1초 정도 가늘어졌지만 이내 다시 동정심 가득한 가면을 썼죠. 그럼 그래야지. 그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주 생각 잘했어. 하지만 지금은 좀 자도. 넌 너무 지쳤어. 누워서 좀 쉬어. 아줌마도 아는 사람이 좀 있으니까 따로 알아봐 줄게. 도와줄 테니까 넌 당분간 어딜 가지 말고 힘 빼지 마. 알았지? 저는 끄덕였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그 지지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다시 누웠고 저녁이 될 때까지 푹 잤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면서요. 하지만 잠에서 깼을 때 제 주변의 세상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복도로 나갔을 때 계단에 서 있던 이웃집 여자 2명이 저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명은 대놓고 고개를 돌려버렸고 다른 한 명은 불쾌한 동정심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서둘러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세탁 공장의 작업 반장님이었습니다. 강희진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전화한 이유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걸 전하려고, 모레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벙쪘습니다. 출근을 하지 말라니요? 제 교대 근무조가 있잖아요. 전돈이 필요한데요. 희진 씨, 내 말 좀 들어. 그가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까 당신네 이웃이라는 심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자초지종을 설명하더군. 남편 교통사고 이후로 당신이 완전히 좀 이상해졌다고, 헛것을 보고 무슨 집을 지었는 이 음모가 있는 이 지어내고 사람들한테 달려든다며 거짓말이에요. 제가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 아줌마가 다 지어낸 거라고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희진 씨, 여긴 위험한 작업장이야. 끓는 물, 독한 표백제, 무거운 기계들 천지라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작업장에 들일 순 없어. 이건 법적인 문제야. 무급휴가서, 신경치료부터 받아. 정신과에서 일상생활에 문제 없다는 소견서 떼오면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주방 한가운데 서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심 아주머니, 그녀의 동정심, 그녀의 찌개, 도와주겠다는 약속. 그녀는 제 말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양명숙 여사에게 달려간 겁니다. 이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산 사이였죠. 평생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심 아주머니는 저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과 귀였죠.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내 계획, 내 두려움, 등기소로 가는 내 동선까지. 제가 스스로 그들이 대비할 시간을 준 꼴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빌라가 웅성거렸습니다. 빵을 사러 슈퍼에 갈 때면 따가운 눈총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등 뒤에서 수군거렸죠. 아무도 저를 사기 피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미쳐버려 착한 시어머니와 사경을 헤매는 남편을 말도 안 되는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미친 여자로 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저축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집에서조차 따돌림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남의 손을 빌려 한수를 돕고 이제 저는 완전히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내 편도 없으며 미친 여자라는 낙인만 찍힌 채, 그리고 저에겐 길거리로 쫓겨날 날이 단 13일 남아 있었습니다. 빌라 복도에 두꺼비 집 내려가는 소리가 마치 총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방의 낡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뚝 끊기고 집안의 정적이 완벽하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요금 미납으로 전기가 끊긴 겁니다. 저는 점퍼를 입은 채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틀어진 창틀 틈으로 가을의 한기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방 안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었죠. 보일러는 거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구들의 실루엣은 낯설고 적대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현관문에 붙은 하얀 종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건물주 정 사장이 보낸 최후통첩이었죠. 15일까지 방 뺄 것. 그는 전화조차 하지 않고 사형 선고처럼 앞정에 종이를 꽂아두고 갔습니다. 저는 완벽한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식빵 한 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공장에는 출근도 못하게 막혔죠. 이웃들은 저를 피하거나 제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병원에는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태성 씨는 코마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고 소문을 믿은 의사들은 저를 폭력적인 환자 취급하며 경계 섞인 동정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곧 제 집이 아니게 될 이 차갑고 어두운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 앙상한 나뭇가지를 뚫고 들어온 달빛이 주방 식탁 위를 비추었습니다. 빛은 제 낡은 매화문의 도자기 차통을 비추고 있었죠.
이 창백하고 차가운 빛 속에서 그려진 푸른 매화꽃들은 더 이상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검푸른 멍 자국 같았습니다. 태성 씨가 제 손목에 남긴 그 멍 자국처럼요. 저는 그 차통을 바라보았고 제 안에서 절망과 증오에 검고 숨막히는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내 인내, 내 순종,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며 모든 것을 참고 양보하면 언젠가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는 바보 같은 희망의 상징. 그 희망 때문에 저는 짐수레를 끄는 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잃었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차통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매끄러운 도자기를 파고들었죠. 타일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칠 요량으로 차통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게 수천 개의 날카로운 파편으로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 마지막 환상을 깨부수고 친정 어머니의 집에 대한 기억을 먼지로 만들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이제 없으니까요. 내 집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더러운 진창과 거짓말, 그리고 이게 같은 추위뿐이었습니다. 차통을 던지기 위해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 두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이가 나간 자리에 익숙한 거칠거칠함이 엄지손가락에 느껴졌습니다. 도자기는 너무나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귀가 먹먹한 어두운 주방의 정적 속에서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세탁 공장에서 갈라진 제 손을 기억한 게 아닙니다. 표백제 냄새나 세탁기 소음을 떠올린 것도 아닙니다. 저는 친정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의 옛집 커다란 참나무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뒤적이고 계셨죠. 저는 그때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회계사였습니다. 스탠드 조명 아래 비친 어머니의 엄격한 옆얼굴, 조용한 서류 넘기는 소리, 그리고 옛날식 주파나를 튕기는 소리가 기억났습니다. 희진아, 어머니가 숫자 빼곡한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씀하셨었죠. 이거 하나만 명심해라. 남의 돈 계산할 줄 아는 여자는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딸아. 사람은 울고 맹세하고 협박할 수 있지만 숫자는 그저 진실을 보여줄 뿐이야. 중요한 건 그 숫자를 읽어내는 눈이란다. 저는 천천히 팔을 내렸습니다. 차통이 쿵 소리를 내며 조리대 위에 놓였습니다. 저는 불타오르는 얼굴에 차가운 손바닥을 댔습니다. 맙소사, 내가 대체 무슨 꼴이 된 거지? 이 잿빛 도시에서 지난 몇 년간 나는 대체 어떤 괴물로 변해버린 건가?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 굽실거리는 세탁 공장 아주머니로 이웃들 앞에서 증거 하나 없이 소리나 질러대서 시어머니가 날 미친년으로 만들 빌미를 제공한 히스테리 환자로 전락했잖아. 하지만 난 세탁 공장 아주머니가 아니야. 나는 강희진 과장이야.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어. 10년 전만 해도 나는 큰 기업 재무팀의 에이스 회계사였어. 공장장들을 덜덜 떨게 만드는 회계 감사를 진행하던 사람이 나였다고. 국세청 직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회계 장부 속에서 교묘하게 빼돌린 횡령액을 찾아내던 사람이 바로 나야. 나는 남들이 소설책 읽듯 서류를 읽어내는 사람이라고. 눈을 감자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공황이 물러갔습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태성 씨는 사악한 천재가 아닙니다. 그는 평생 엄마 치맛자락 뒤에 숨어 살던 평범하고 비겁한 공장 반장일 뿐입니다. 그는 완벽한 금융사기를 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항상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멍청하고 아주 명백한 흔적들을요. 그들은 집을 지었습니다. 화려한 테라스가 있는 엄청나게 비싼 집. 그런 집은 식탁 밑으로 현금 봉투나 주고받으면서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건축 자재를 사야 하고 시공업체와 계약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고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해야 합니다. 남편은 내 수당과 월급을 빼돌렸지만
그걸 그냥 장판 밑에 숨겨둘 순 없었을 겁니다. 어딘가에 보관했고 어떤 방식으로든 송금을 했겠죠. 그는 어머니 병원비를 내려고 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고액의 수술비나 수입 약값을 현금 뭉치로 받지 않습니다. 다 계좌로 거래되죠. 그렇다면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렇다면 그는 사고가 난 이유가 내게 모든 걸 털어놓을 생각에 딴청을 피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그는 공황 상태였죠. 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혼수 상태를 연기하기로 마음먹을 정도로 극도로 겁에 질리게 만든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주방의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화문의 도자기 차통의 매끄러운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남편이 내 돈을 훔쳤다면 그 돈은 어딘가의 장부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그걸 찾아낼 겁니다. 10원 한 장까지 다 찾아낼 겁니다. 이 실타래를 완벽하게 풀어서 그들이 제 발로 기어오게 만들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소리 지르거나 울지 않을 겁니다. 남의 집문을 부수고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나는 계산을 할 겁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서 가방을 더듬어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우리 부부의 많지 않은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송금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계좌가 남편 명의라면 어떻게 구하지? 무작정 은행에 가서 정보를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거나 그가 틀림없이 숨겨두었을 종이 서류 복사본이 필요했습니다. 집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첫날 이미 다 뒤져보았으니까요. 회사에 있을까? 아닐 겁니다. 작업장에는 그의 개인 사무실조차 없고 그저 공용 책상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남은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내가 볼 수 없게 숨겨두면서도 자신은 원할 때 언제든 열어볼 수 있는 곳. 저는 침대 끝에 걸터앉아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야간 화물열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명확하고 차가운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흔적을 쫓는 회계 감사관이었죠.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창밖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자마자 점퍼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장에 출근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세탁 공장 라커룸에서 제 개인 물건들을 챙겨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게 본 교대 시간이 시작되기 전인 이른 새벽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밖에는 뼛속까지 시린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내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바람이 젖은 낙엽을 얼굴에 내동댕이 쳤지만 저는 보폭을 맞춰 빠르게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반 철도공단 세탁시설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텅 비어 울리는 마당을 지나 세탁 공장 건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벽돌 별관 모퉁이에서 여자 실루엣 하나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주먹을 쥐고 멈춰 섰습니다. 짙은 비옷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주위를 신경질적으로 살피며 제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새언니, 억눌린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여자가 비옷 모자를 젖혔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굳어버렸죠. 신우이 권나경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 화려한 목조 주택 앞에서 케이크를 두고 웃고 있던 바로 그 권나경이었습니다.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으며 두 손은 비옷끈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채찍처럼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내가 그 대단한 시댁의 행복을 질투해서 기차에 뛰어들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러 온 겁니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나 완전히 미쳐버렸는지 보고 오라고 시킨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언니. 내 말 좀 들어봐요. 제발. 나경은 저에게 달려와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벌레라도 닿은 것처럼 불쾌하게 확 뿌리쳤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요. 내가 여기 온 거 엄마가 알면 날 죽이려 들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내 알바 아니죠.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가세요, 아가씨. 우리 사이에 할 말 없으니까. 저는 돌아서서 가려 했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멈춰 섰습니다. 서류들. 우리 집 지하실에 있어요.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비바람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 놓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제가 거의 소리 없이 물었습니다. 그 집 등기부등본이랑 은행 거래 내역서요. 나경은 텅 빈 도로를 돌아보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오빠가 한 달 전에 남편이 쓰던 낡은 금고에 숨겨놨어요. 집안에 두면 언니가 꼬니꼬치 캐물을까봐 위험하다고 하면서요. 저는 혹시 이게 또 다른 함정이 아닌지 파악하려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심 아주머니의 배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신도 거기 있었잖아. 그 사진 속에. 그 케이크도 같이 먹었고 그 집이 내 피땀 어린 돈으로 지어졌다는 거 알았잖아요. 나경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요. 아니까 엄마는 그게 다 가족 사업이라고 했어요. 오빠가 아빠가 남긴 쌈짓돈을 운 좋게 잘 투자한 거라고. 언니랑은 아무 상관없는 돈이라고요. 언니, 맹세컨대 나도 꽤 오랫동안 그 말을 믿으려고 애썼어요. 그게 마음이 편했으니까. 그녀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어제 언니를 봤어요. 어디서요? 제가 묻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언니네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그 얇고 낡은 점퍼 하나 걸치고 빗속을 걸어가는 걸 봤어요. 옷깃을 여밀 때 언니 손을 봤다고요. 흉터투성이에 피가 맺혀 갈라진 그 손.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웃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막 웃으면서 이웃들 앞에서 언니를 어떻게 감쪽같이 미친년으로 만들었는지, 건물주가 2주 뒤에 언니를 어떻게 길바닥으로 쫓아낼 건지 떠들고 있었어요. 나경은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나 그렇게는 못 살아요, 언니. 나 비겁한 년 맞아요. 평생 엄마를 무서워했고 엄마의 그 발작 연기랑 고함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우리 때문에 길거리에 낳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새 집에서 발 뻗고 잘 순 없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끔찍한 짓이잖아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어깨에 맨 가방을 열어 작은 플라스틱 직사각형 하나를 꺼냈습니다. 평범한 USB 메모리였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마치 폭탄이라도 되는 양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언니랑 같이 경찰서에 갈 순 없어요. 나경이 차가운 손으로 USB를 제 손바닥에 쥐어주며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친엄마랑 친오빠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순 없다고요. 내가 그러다 엄마 진짜 쓰러져 돌아가시고 오빠 감방 가면 나 그 죄책감 감당 못해요. 하지만 안의 내용은 전부 다 복사해 왔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어 USB를 움켜잡았습니다. 플라스틱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제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죠? 제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전부 다요. 나경이 숨을 토해냈습니다. 오빠가 꼼꼼하게 다 기록해놨어요.
오빠 원래 숫자 관련된 건 병적으로 꼼꼼하잖아요. 토지 대장, 사본, 건축, 자재, 영수증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난 5년간 언니랑 오빠 부부 공동 계좌에 전체 거래 내역서가 들어있어요. 오빠가 어떻게 병원비로 위장해서 언니 돈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가짜 대출을 받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빗소리를 뚫고 들릴 정도로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다. 내가 몇 달 동안 찾아 헤매야 할 줄 알았던 것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숫자들. 왜 원본 서류를 안 버린 거죠?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자기 무덤을 팔 증거를 남겨도 엄마를 못 믿었으니까요. 나경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명의를 엄마한테 넘겨버리면 나중에 엄마가 오빠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내쫓을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들을 일종의 보험으로 남겨둔 건데 결국 그게 오빠 사형 선고가 되겠네요. 그녀는 비온 모자를 다시 푹 눌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만약 언젠가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해줘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그녀는 몸을 돌려 벽돌 별관 뒤로 도망치듯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텅 빈 공장마당 빗속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얼굴과 옷깃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먹을 펴서 거칠고 붉은 제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USB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 안에 제 잃어버린 인생 전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들, 망가진 관절, 굴욕을 견디며 지독하게 아끼던 세월들, 그리고 이 안에는 저를 해방시킬 열쇠도 들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USB를 점퍼 깊숙한 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채웠습니다. 세탁 공장에 짐을 가지러 갈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삶은 지금 이 순간 끝났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확고하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공단 밖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도서관이 필요했습니다.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수석 회계사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시간이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공단에서 3블록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정각 나이 든 경비원이 방금 자물쇠를 연 묵직한 참나무문 앞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제 점퍼에서는 아직도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머리는 젖어 엉켜 있었지만 추위도 피로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람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종이, 퀴퀴한 책 먼지, 바닥 왁스 냄새가 났습니다. 이 냄새는 세탁 공장의 숨막히는 수증기와는 정반대였죠. 건조하고 엄숙하며 고요했습니다. 저는 사서 데스크로 가서 주머니에 동전을 털어내 컴퓨터 사용료를 냈습니다. 열람실 구석에 제일 먼 자리에 앉아 USB를 꺼냈습니다. 거칠게 염증이 나고 갈라진 틈에 찌든 때가 낀 제 손이 깨끗한 키보드 위에서 묘하게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칩이 단자에 꽂히고 모니터에 폴더 창이 뜨는 순간 제 손가락은 스스로 키보드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근육이 기억하는 감각은 어디 가지 않았죠. 첫 번째 폴더를 열자마자 제 주변의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3일 내내 도서관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와 경비원이 문을 닫으려 열쇠 꾸러미를 찰랑거릴 때야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식사도 거른 채 로비 자판기에서 뽑은 싸구려 커피만 마셨죠. 처음 몇 시간 동안은 그저 숫자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성 씨는 공장 작업반장이었죠. 모든 걸 기록하는 습관은 있었지만 그의 시스템은 엉성하고 비전문적이었습니다. 지출 내역서, 스캔 뜬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엔 그저 날짜와 금액이 뒤범벅된 난장판에 불과했겠죠. 하지만 저는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대기업에서 회계 감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탁기의 단조로운 소음 속에서 지난 몇 년간 잠들어 있던 제 뇌가 무서운 속도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엑셀로 세표를 만들었습니다. 수입, 지출, 날짜, 거래처별로 열을 나눴습니다.
돈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을 연대기순으로 정리해 나갔죠. 새로운 행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그림은 점점 더 끔찍하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완성되었습니다. 11월에 제가 받은 수당이 보였습니다. 춥고 냉기도는 주방 식탁에서 제가 남편에게 건넸던 그 돈이었죠. 정확히 그 다음날 10원 한 장 틀림없이 그 금액 전체가 엘리트 건설이라는 회사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송금 내역, 수입 타일 대금, 재작년 여름 휴가비도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 양여사의 비싼 링거액 약값을 대느라 휴가를 포기하고 수당으로 받았었죠. 남편의 엑셀 파일 안에서 그 돈은 지붕 시공업자의 인건비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진실은 둘째 날, 의료비라는 폴더를 열었을 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짜 병원 영수증이 나올 줄 알았는데 화면에 나타난 건 대출 계약서 스캔본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금융권과 저축은행에서 살인적인 고금리로 빌린 긴급 의료비 목적의 신용 대출들이었죠. 첫 번째 대출 계약서를 확대했습니다. 차입자란에는 제 이름 강희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서명이 있어야 할 페이지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고 서류에 적힌 전자서명과 비대면 인증 내역은 완벽하게 저를 가리키고 있었죠. 제가 야간 특근으로 지쳐 쓰러져 자는 동안 제 신분증과 휴대폰, 그리고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몰래 빼돌려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겁니다. 제가 무릎까지 오는 비눈물 속에서 남의 더러운 모텔 시트를 빨고 있는 동안 그는 제 명의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집을 지을 이탈리아산 타일과 고급 건축 자재를 사기 위해 그 돈을 끌어다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은 우리가 가난해서 그렇다고 저를 세뇌시키며 제 월급을 빼돌려 그 빚의 이자를 갚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순간 저는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열람실 한가운데서 키보드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해야 마땅했죠. 예전에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오직 완벽하고 투명한 정적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삐걱거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있던 태성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겁먹은 눈빛과 중얼거리던 변명들. 엄마를 위해 그랬어.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이 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나를 철저하게 짓밟을 계획을 수년간 짜온 사악하고 계산적인 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허술한 이체 내역들,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들, 조잡하게 위조된 서명들을 보고 있자니 진짜 진실이 보였습니다. 태성 씨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저 찌질하고 줏대 없는 겁쟁이에 불과합니다. 권위적인 엄마를 미치도록 무서워하는 어린애였죠. 양명숙 여사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관심을 요구하고 집을 지어내라고 요구했을 겁니다. 심장이 아프다며 거짓 발작을 일으키고 불쌍한 척을 하고 소리를 질러댔겠죠. 그리고 태성 씨는 엄마에게 안 되라는 한마디를 못해서 그냥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내 저축을 바쳤고 그 다음엔 내 월급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탐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공황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내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을 받기 시작했죠. 그는 장장 5년에 걸쳐 제 젊음과 건강을 제물로 바치며 그 무덤을 파내려 갔습니다. 그저 엄마가 만족하기를, 엄마가 소리 지르며 심장을 부여잡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다 그 무덤이 너무 깊어져 가장자리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을 때, 다음 달 이자를 갚을 돈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그냥 도망친 겁니다. 사람 걷는 속도로 차를 몰아 도랑에 박아버리고는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책임지기 싫어서 죽은 척 연기를 한 거죠. 그는 그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제 무기들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체계화했습니다.
합법적인 이체 내역과 국세청을 속여 빼돌린 내역을 분류했습니다. 남편은 대출 계좌에서 뺀 돈을 현금화해서 시공업자들에게 주며 어떤 작업 증명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은 집은 법적으로 완벽한 블랙홀이었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았고 정식으로 사용 승인조차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가까웠죠. 저는 인쇄 버튼을 눌렀습니다. 열람실 구석에 낡은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페이지를 한 장씩 규칙적으로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는 제게 세상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종이들을 모아 단정하게 쌓았습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 여기 내 명의가 도용된 비대면 대출 계약서, 여기 내 교대 근무표와 그의 송금 날짜를 대조한 엑셀표, 그리고 여기 조세 포탈 증거 자료. 사서에게서 가장 끈이 달린 가장 싼 마분지 서류철을 샀습니다. 모서리를 딱 맞춰 출력한 서류들을 서류철 안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30장이 훌쩍 넘었죠. 서류철에 끈을 묶을 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적은 단순한 이야기도 아니었죠. 이건 완벽하게 짜인 범죄 수사 파일이었습니다.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조세 포탈죄. 저는 그들의 평온한 삶뿐만 아니라 그 저주받은 집 자체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폭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서류철을 경찰서, 경제팀과 국세청 책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그 집은 당일로 압류될 것이고 태성 씨의 사기 행각을 메우기 위해 헐값의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셋째 날 늦은 밤, 저는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비는 마침내 그쳤고 공기는 맑고 차가웠습니다. 마분지 서류철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제 두 손은 여전히 세제 때문에 붉고 거칠었으며 점퍼는 여전히 낡고 해져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길거리로 쫓겨나 미친 여자 취급을 받는 굽실대는 세탁 공장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제 힘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수석회계 감사관이었고 저의 감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청구서를 내밀 시간만 남았죠. 저는 전기가 끊긴 얼음장 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분지 서류철을 주방 식탁 위 낡은 차통 옆에 올려두고 점퍼도 벗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행동을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바로 그 순간 양명숙 여사가 그녀 인생 최악의 치명적인 악수를 두고 있었다는 걸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야 제가 침묵하던 그 며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었죠. 제가 돌연 종적을 감추자 시어머니는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병원에 쳐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이웃들 앞에서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주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여자에게 이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제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걸 직감한 그녀는 제가 단시번도 건드리지 못하게 선수를 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녀는 태성 씨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태성 씨는 그때쯤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죠. 의사들은 끝내 아무런 신체적 외상도 발견하지 못해 그를 일반 병동으로 옮기고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백하고 겁먹은 얼굴로 누워 제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온 건 엄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깨어난 것에 감격의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꽉 닫더니 아들의 침대 옆 협탁 위에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도장 찍어. 그녀가 가방에서 인감도장과 서류를 꺼내 협탁에 던지며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철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성 씨는 간신히 팔꿈치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태성 씨가 화려한 테라스가 있는 바로 그 양평저택의 소유권을 어머니 양명숙에게 무상으로 넘긴다는 문서였죠. 어머니 단독 명의로요. 엄마, 왜요? 그가 서류를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어차피 엄마 집이잖아요. 제가 다 엄마를 위해 지은 건데 바보같이 굴지 마. 권태성. 그녀가 아들 쪽으로 몸을 숙이며 뱀처럼 쉬쉬거렸습니다. 네, 그 미친 마누라가 잠잠해졌어. 그건 독이 올라서 변호사들 찾아다니고 있다는 뜻이야. 걔가 이혼 소송을 걸든 그 집에 자기 돈이 단 10원이라도 들어갔다는 걸 증명하려 들면 재산 절반을 뺏길 수도 있어. 난 그 세탁 공장년이 내 집을 털어가는 꼴 절대 못 봐. 하지만 엄마, 거기엔 문제가 좀. 남편이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제 명의로 된 대출과 이중장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무슨? 시어머니가 탁자를 어찌나 세게 내리쳤는지 물컵이 덜컹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서명해. 내 단독 명의로 돌려놓고 내일 당장 집을 금매로 내놓을 거니까. 현금 주고 당장 사겠다는 사람 이미 찾아놨어. 이 집 팔아서 도심에 괜찮은 아파트 하나 사고 남은 돈은 꽁꽁 숨겨둘 거다. 내 마누라 희진이는 밀린 월세랑 병원비나 떠안고 여기서 썩으라지. 길바닥에 나앉게도 나한테 그따위로 대든 벌을 받는 거니까. 서명해.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태성 씨는 엄마에게 안 돼.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법보다 엄마의 분노를 더 두려워했고 감옥보다 엄마의 고함 소리를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인감도장을 집어들어 증여 계약서에 붉은 인주를 찍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엄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양명숙 여사는 승리자가 되어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거대한 재산의 온전한 단독 주인이 되는 서류가 들려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나를 완벽하게 짓밟았고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맹목적인 탐욕과 오만함, 자신이 절대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멍청한 확신 속에서 시어머니는 제가 3일 동안 시립 도서관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모아둔 단 한 가지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자신이 쥐게 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남편이 지은 건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훔친 돈으로 지은 집이었고 대규모 조세 포탈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집은 그저 건축물이 아니라 법적으로 범죄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소유권을 자기 이름으로 돌리라고 강요했을 때 그녀는 자산만 챙기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소유권과 함께 모든 법적 책임까지 떠안게 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죠. 만약 집이 남편 명의로 남아 있었다면 횡령 및 사기 사건을 수사할 때 경찰은 태성 씨를 먼저 찾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엄청난 금융 범죄를 통해 지어진 건물의 공식적이고 유일한 소유주가 됨으로써 양명숙 여사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간 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금을 받고 서둘러 집을 팔려고 했지만 부동산 매매를 하려면 매수자가 등기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깨끗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죠. 그곳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미납 세금이 걸려 있었고 제가 그 마분지 서류처를 국세청 책상에 올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터질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뺏고 싶었던 나머지 자기 손으로 자기 목에 무거운 맷돌을 매단 겁니다. 저는 어두운 주방에 앉아 서류철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증여 계약서가 이미 작성된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그 아침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에도 국세청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그 집들이 겸 파티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이웃심 아주머니가 복도에서 현관문을 열어둔 채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양 여사가 그 새 양평 별장에서 송별회 겸 축하 파티를 연다는 거였습니다. 저의 고암 사건 이후 자신의 건강 회복, 태성 씨의 퇴원,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증여 계약이라는 은밀한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였겠죠. 그녀는 이웃들, 친척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교묘하게 불쌍한 노모 연기를 펼쳐 보였던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옷 따윈 입지 않았습니다. 평소 입던 청바지에 목티, 그리고 세탁 공장에 출근할 때 입던 바로 그 낡아 빠진 점퍼를 걸쳤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살아온 진짜 모습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주방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가 든 마분지 파일을 챙기고 제 손은 오래된 매화문의 도자기 차통으로 향했습니다. 이가 나간 뚜껑, 푸른 매화꽃 위를 손가락으로 훑고는 그것도 챙겨들었습니다. 시외과까지 가는 데는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높고 육중한 철제 대문에 다다랐을 때 담장을 따라 줄지어 주차된 차들이 보였습니다. 대문은 손님들을 환영하듯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직접 마주한 저택은 휴대폰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정말 달랐습니다. 짙은 소나무 향, 값비싼 목재방부제 냄새, 바비큐 굽는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넓고 화려하게 조각된 목조 테라스에는 커다란 참나무 식탁이 놓여 있었고 손님들이 그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아주머니, 다른 이웃 몇 명, 먼 친척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식탁 상석에 놓인 흔들의자에는 푹신한 담요를 덮은 양명숙 여사가 여왕처럼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태성 씨가 잔뜩 움츠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계단을 밟고 테라스로 올라갔습니다. 제 발소리가 무겁고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식탁 주위의 대화 소리가 서서히 멎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제가 테라스 위로 완전히 올라섰을 때 숨막히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태성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질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허공을 방황하더니 이내 자신의 구두코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채찍질을 기다리는 짐승처럼 잔뜩 움츠러들었죠. 양명숙 여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처음엔 놀라움에 얼굴이 길어졌다가 이내 그 특유의 고통받고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느릿느릿 아주 연극적인 동작으로 가슴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전매 특허 쇼가 시작될 참이었죠. 꼴도 보기 싫은 미친 며느리가 또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헐떡거리며 기절하는 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팔을 휘두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차가운 침착함을 유지한 채 위에서 아래로 양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태성 씨에 대한 그녀의 통제력, 이웃들에 대한 영향력, 저에 대한 권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녀의 룰에 따라 연기해 주었기 때문에 존재했다는 것을요. 우리가 그녀의 거짓병을 믿어주고 그녀의 히스테리를 두려워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형극은 관객이 인형에 매달린 시를 보지 못할 때만 통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시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낡고 이가 나간 매화문의 도자기 차통을 고급 도자기 식기와 크리스털 과일 바구니 사이 식탁 정중앙에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차통은 마치 더러운 오물처럼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쓰레기통에 처박으려 했던 나의 싸구려 같고 달아빠진 세탁 공장 인생의 상징이 그곳에 놓인 겁니다. 소리 지르러 온 거 아닙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테라스의 정적을 뚫고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부여잡고 쇼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한테 필요한 건 구급차가 아니라 아주 유능한 변호사일 테니까요. 저는 차통 옆에 마분지 서류철을 내려놓고 묶인 끈을 풀었습니다. 손님들은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심 아주머니는 서류를 훔쳐보려고 목을 길게 빼고 있었죠.
수학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저축은행의 대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 문서를 그녀 앞에 밀어 놓았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건 남의 더러운 모텔 시트나 빨면서 어머니한테 돈 갖다 바치는 게 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 서류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3천만 원짜리 대출 계약서입니다. 용도는 긴급 의료비 대출이죠. 양 여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본능적으로 종이를 향해 미끄러졌습니다. 여기 인증 내역을 한번 보시죠. 제가 단어 하나하나를 칼로 베듯 내뱉었습니다. 제가 야간 특근으로 공장에 있던 시간에 인증된 기록입니다. 권태성 씨가 당신 화장실에 깔 이탈리아산 타일을 사고 이 화려한 테라스를 짓기 위해 제 신분증과 공동인증서를 훔쳐서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겁니다. 명백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자 명의도용이죠. 식탁 주위로 두려움 섞인 웅성거림이 낮게 깔렸습니다. 이웃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태성 씨는 어깨를 더 깊이 움츠리며 파고들었고 그의 두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세청 자료입니다. 이 집 세금 탈루하고 불법적인 현금 거래로 지어진 거 아시죠?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들을 통해서 돈이 넘어갔습니다. 건축 관련 세금은 단 10원도 내지 않았고요. 저는 그녀 쪽으로 몸을 바짝 숙였습니다. 담요를 꽉 쥔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병든 노모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딱딱하고 겁에 질린 맨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시켜서 이 집 명의 당신 앞으로 돌려놓은 거 다 압니다. 오직 시어머니와 태성 씨만 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 재산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겠죠. 하지만 완벽하게 오산이었습니다. 이 집의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건 법적 책임까지 모두 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집은 사기 및 명의 도용 사건의 핵심 증거물입니다. 제 명의를 도용한 대가로 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내 신분증을 훔친 사람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최종 수혜자가 들어가든가. 시어머니가 공기를 헐떡이며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붉은 반점이 피어올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흔들리자 등받이에 털썩 기대자 의자가 애처로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그녀가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사람들이 익히 알던 그 권위적인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지자를 찾듯 손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신부인, 들었지? 전현 또 헛소리하는 거. 경찰 불러 당장 전현 끌어내라고 해. 하지만 심아주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바짝 몸을 붙인 채 제가 식탁 위에 쫙 깔아놓은 은행, 이체 내역서들만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짙은 소나무 향과 이 거대한 저택을 감싼 고급 왁스 냄새가 갑자기 구역질나게 느껴졌습니다. 이 호화로운 테라스, 그들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곳이 감옥으로 돌변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발악을 무시했습니다. 테이블 위로 패를 까듯 서류를 한 장 한 장 내려놓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고 파괴적인 명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이 밑줄 친 내역 보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150만 원 송금. 어머니 응급 링거액이 필요하다며 당신이 내게 돈을 요구했던 그 달입니다. 나는 그 돈 벌려고 야간 특근을 3일 연속으로 뛰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비눗물 속에 서서 다리에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일했죠. 그런데 이 돈, 고급 욕조 수입업체 계좌로 이체됐더군요. 그 응급 링거액이 어머니 새 화장실에 이탈리아산 타일이었네요. 다음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800만 원, 제 연말 보너스였습니다. 우리 부부네 집 마련할 때 보증금에 보태려고 아득바득 모았던 돈이죠. 권태성 씨,
당신 우리 집 낡은 주방에서 울면서 이 돈 없으면 어머니 이번 겨울 못 넘기신다고 했지. 근데 그 돈? 하루 뒤에 조경 디자인 업체 계좌로 꽂혔더라? 제가 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들의 평판을 부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을 완벽한 모범 가족이라고 믿어왔던 사람들 앞에서 그들 인생의 역겨운 본질을 속속들이 까발리고 있었습니다. 양 여사가 진짜로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짐승 같은 진짜 공포였죠.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눈을 까뒤집었습니다. 그녀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향해 손을 뻗으며 쉰 소리를 냈습니다. 나 수미. 보통 때라면 다들 호들갑을 떨며 난리가 났을 타이밍이었습니다. 태성 씨는 심장약을 찾으러 뛰어갔을 거고 심 아주머니는 울상을 지으며 수건으로 부채질을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심 아주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신경질적으로 식탁보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 경멸 어린 동정심으로 쳐다보던 아랫집 노신사마저 지금은 역겨운 벌레를 보듯 양 여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환상의 힘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쌍하고 약한 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 궁전을 지은 늙은 도둑을 보고 있었죠. 아무도 그녀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태성 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극심한 수치심에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랐고 뺨에는 눈물이 범벅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는 자기 엄마를 한 번 보더니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 엄마를 위해서 한 거였어.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년간 억눌려왔던 찌질하고 비참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엄마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이 짓거리 한 거 전부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요구하고 울고불고 나보고 불효자식이라고 가스라이팅 했잖아. 엄마 때문에 나 감옥 갈 뻔했어. 그 교통사고. 내가 일부러 도랑에 처박은 거야. 대출금 이자 낼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다고. 그는 다시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애원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며 두 팔을 뻗었습니다. 희진아, 내가 미안해. 내가 돌았었나 봐. 내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랬어. 너 사랑하잖아. 우리가 다시 다 되돌려 놓을 수 있어. 응? 내가 다 고칠게. 저는 그를 쳐다보았고 제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분노도, 사랑도 없었죠. 오직 먹먹하고 쨍한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나약하고 망가진 인간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게 닿지 않도록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니, 권태성, 제가 단호하고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짓을 한 건 나에 대한 사랑 때문도 저 여자에 대한 사랑 때문도 아니야. 당신은 그저 비겁한 겁쟁이일 뿐이니까. 널 믿고 모든 걸 내준 아내의 돈을 훔치는 게 네가 죽도록 무서워하는 엄마한테 안 되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으니까. 그랬던 거지. 저는 화려한 조각 기둥들, 비싼 창틀, 거대한 원목 현관문을 훑어보았습니다. 내 노동이 이 집을 지은 게 아니야, 권태성. 당신의 거짓말이 지은 거지. 그리고 나는 두 번 다시 당신 거짓말에 대한 청구서를 대신 내주지 않을 거야. 저는 식탁 위에 서류철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택권을 주지. 간신히 숨 고르기를 끝냈지만 여전히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양명숙 여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갈 겁니다. 당신들은 이 집을 당장 팔아. 그리고 당신들이 내 계좌에서 훔쳐간 돈 단 10원도 빠짐없이 토해내. 내 명의로 된 대출금 전부 다 갚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에 내가 뒤집어 쓴 병원비 덤터기까지 싹 다 딱 한 달 줍니다.
한 달 뒤에도 내 통장에 돈이 안 꽂혀 있으면 이 서류철은 경찰서 경제범죄 수사팀 책상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이 집만 잃는 게 아니야. 남은 여생을 감방에서 썩게 될 테니까. 저는 식탁 위에서 날고이가 나간 매화문의 도자기, 차통을 집어들고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리고 권태성, 너니 으리으리한 집에서 계속 살아도 좋아. 내 엄마랑 둘이서. 당신들 둘은 서로에게 완벽하게 어울려. 저는 뒤돌아 걸어 나갔습니다. 화려하게 조각된 나무 계단을 내려올 때 등 뒤에서 의자 끄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손님들은 인사도 없이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이웃들은 양명숙 여사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시선을 피한 채 저택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환상은 박살났죠. 저는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 마당 밖의 공기는 훨씬 맑고 신선했습니다. 길가를 따라 걸으며 매화문의 차통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해방되었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죠.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나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제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선뜻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죠. 언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녀가 오빠를 옹호하거나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할 거라 예상하고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나경은 그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내일 방 빼야 하잖아요. 그녀가 자기 점퍼 끝자락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당장 나가라고 했다면서요. 이삿짐 상자도 엄청 무거울 텐데 언니 혼자서는 다 못 옮겨요. 그녀는 마치 얼음물에 뛰어드는 사람처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돕게 해주세요. 제발. 제 차 끌고 가서 짐 싸는 거 돕고 언니가 가려는 곳 어디든 태워다 줄게요. 저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안에는 태성 씨가 가진 썩어 빠진 비겁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속죄하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가씨.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오세요. 짐은 얼마 없을 거예요. 이 도시에 내 인생이 묻은 물건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화창한 아침 햇살이 제 새로운 집의 깨끗하고 밝은 주방 식탁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이곳엔 외풍도 없고 곰팡이 핀 벽지도 없습니다. 보일러가 너무 빵빵하게 돌아가 오히려 창문을 살짝 열어둬야 할 정도죠. 엄청나게 거대한 양평의 전원주택은 아닙니다. 도심에서 가까운 아담한 투룸 오피스텔이죠. 하지만 온전한 제 공간입니다. 월세는 1년치를 선납해 두었고 매일 저녁 퇴근할 때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집에 들어옵니다. 저는 부드럽고 따뜻한 니트를 입고 창가에 서 있습니다. 이 니트는 모든 일이 끝난 첫 달에 제 자신을 위해 산 옷입니다. 이제 저는 구제샵에서 산 어둡고 펑퍼짐한 옷은 입지 않습니다. 제 머리카락과 손에서도 더 이상 세탁 공장의 독한 표백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갈라졌던 손가락 피부는 다 아물었고 과거의 상처를 상기시키는 희미한 하얀 흉터만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조건이 꽤 괜찮은 회계법인에서 선임 감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존중해주고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돈만 되찾은 게 아닙니다. 제 이름과 제 직업, 제 인생 전체를 되찾았습니다. 반면 태성 씨와 양명숙 여사는 그들은 여전히 그 은신처 같은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정까지 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는 것과 진짜 감방에 가게 될 것을 뼈저리게 두려워한 그들은
양 여사가 원래 살던 시내의 번듯한 아파트와 돈이 될 만한 건 모조리 팔아치운 뒤 제가 요구한 돈을 갚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가짜 대출금도 다 갚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세탁 공장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던 저의 고정 수입이 사라지자 그 거대한 타운하우스는 그들에게 완벽한 덫이 되었습니다. 제가 양지로 끌어낸 건축 세금과 벌금들은 평범한 공장 반장의 월급과 양 여사의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게다가 겨울철에 그 거대한 2층 주택의 난방비를 대는 건 상상을 초월했죠. 얼마 전 시내 대형마트에서 그들을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계산대 쪽에 있었고 그들은 바로 옆 진열대에 있었죠. 아는 척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태성 씨는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확 늙어 보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더 굽어 있었죠. 양명숙 여사 역시 더 이상 예전의 그 귀티나고 오만한 마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식빵 코너 앞에 서서 싼 걸 살지 신선한 걸 살지 따지며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그 춥고 거대한 집에서 둘만 남겨졌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죠. 양 여사가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연기를 해도 이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동정심을 갖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피눈물로 지어 올린 호화로운 감옥에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주방 조리대 쪽으로 다가갑니다. 제게는 비싼 고급 찻잔 세트도 없고 크리스털 과일 바구니도 없습니다. 깨끗하고 매끄러운 조리대 위에는 오직 그것 하나, 저의 낡은 매화문에 도자기 차통만이 놓여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가 나간 뚜껑과 빛바랜 풀은 꽃잎을 문지릅니다. 찻주전자에 차시풀 넣고 펄펄 끓는 물을 붓습니다. 은은하고 쌉싸름한 차향이 주방을 포근하게 채웁니다. 평범한 하얀색 머그잔에 차를 따릅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차통에 푸른 매화꽃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해 보입니다. 혼자 살고 있지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제 삶은 고요함, 일, 그리고 완전한 평온으로 꽉 차 있으니까요. 이 차통은 더 이상 저의 잃어버린 헛된 희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굴욕과 기만을 어떻게 참아냈는지를 보여주는 상처도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았고 부서지거나 미쳐버리지 않고 내 힘으로 당당히 일어서서 내 정당한 몫을 되찾았다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푸른 매화꽃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처음으로 완벽하게 평화롭습니다. 자, 훌륭하신 구독자 여러분, 희진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자주 희생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희진 씨는 공동의 미래를 짓는다는 순진한 믿음 하나로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자신의 청춘과 건강을 갈아 넣었지만 돌아온 건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쌓인 처참한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희진 씨의 대처가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부부인데 용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남편이 줏대가 없고 권위적인 엄마를 너무 무서워해서 어쩔 수 없이 꼬인 것 같은데. 하지만 과연 비겁함이 사기와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절도와 문서, 위조 위에 세워진 가족의 행복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구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울부짖거나 머리채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실과 숫자라는 가장 무섭고 완벽한 무기로 그들의 정수리를 내리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희진 씨의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행동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